샬롬, 다시 한번 알리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냐민의 무덤을 보러 왔어요. 야곱과 라헬의 아들인, 그리고 이 무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거예요. 베냐민의 뼈가 원래 무덤에서 꺼내져 먼 땅으로 옮겨진 이유도 알아볼 거예요. 또한 유전학과 현대 연구가 베냐민의 유전자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큰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그럼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이스라엘 중심부 55번 도로 옆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크파르사바 도시와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베냐민의 무덤을 알아보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였을까요?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시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족장 중 한 명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세요. 우리가 그와 그의 무덤에 대해 더 알아볼 거예요. 자, 가볼까요?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베냐민의 무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곳이 가나안으로 알려져 있었죠. 결국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베냐민은 이 땅에 큰 가뭄과 기근이 들었을 때 형제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는 이집트로 가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은 그의 형제 요셉에게 환영을 받아요. 그때 요셉은 이미 이집트의 총리로 선택되어 있었죠. 그리고 베냐민은 평생을 그곳에서 살게 돼요. 성경에는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는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베냐민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지만 모든 정황상 그는 이집트 땅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정황상 베냐민이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무덤은 가짜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야곱의 가족이나 그의 후손 중 누구도 이집트 땅에 묻혔다는 성경적, 역사적, 고고학적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은 족장들의 유해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야곱의 경우처럼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죠. 다른 족장들과 족장들의 아내들 곁에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시신이 그 먼 여정을 이동할 수 있도록 이집트인들이 시신을 방부 처리했어요. 네, 우리 족장 야곱이 미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은 요셉의 시신도 미라로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데리고 나왔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야곱과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 위해 옮겨졌다고 말해요. 이것은 단순히 야곱과 요셉만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통해 베냐민 역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묻히기 위해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 옆에 베냐민의 무덤이 이미 보여요. 하지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곳이 정말로 베냐민의 무덤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이 장소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가 남성들의 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앞에는 무덤의 표시가 있고 우리가 여기 혼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이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도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곳의 기억이 보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통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순례자에서 순례자로 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전통은 너무나 강해서 심지어 이 근처에 사는 아랍인들조차도 이곳을 베냐민의 무덤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무덤을 한 바퀴 돌아서 반대편, 주로 여성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들어갈 거예요. 가볼까요? 만약 당신이 성전산에서 온 성서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매일 이 고대 거리를 걷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이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 성전산이 있었던 자리에서 나온 흙이 성전산 체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고학자들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 역사와 살아있는 연결고리로 바로 제 손안에 있습니다. 성전산 토양 측은 그 진위를 확인하고 인증할 공식 권한을 받은 유일한 기관입니다. 딸아,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야. 이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맺은 유대를 상징한단다. 이 선물이 늘 너에게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길 바란다. 우리 가족을 이끌어준 신앙이 이제 당신이 만들어갈 가정의 일부가 되길 바래요. 모든 작품에는 서명된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될 극소수 중 한 사람임을 증명해 줍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서 성경 역사의 살아있는 연결고리를 받아보세요.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분들은 어디에 계시든 배송이 완전히 무료예요. 샬롬,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뭐가 있는지 보세요. 이건 아마 채널에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은 칸을 열어볼게요. 안에 뭐가 있는지 보면 촛불들이 있어요. 이런 촛불들은 보통 이스라엘에서 성경 인물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무덤 옆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촛불을 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전통은 잠언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 유래했는데 그 구절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불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몸을 떠난 후 영혼이 가는 길을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사람의 기억을 되새기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인물들의 무덤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곁에 촛불을 켜두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에 정말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죽은 이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곳에 벤자민에게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의 족장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이 경우에 분명히 해둘게요. 이 촛불들은 벤자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닫을게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가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닫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가장 오래된 유대인 전통은 아니에요. 성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사실 사람들이 무덤에 보통 하던 전통은 위에 돌을 올려놓는 것이었어요. 이 전통은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 묘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무덤 위에 돌이 올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의미에는 상징적인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상징적인 부분은 돌이 물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구별할 수 없어요. 묘지에서는 모두가 똑같아요. 모든 묘비도 보통 같은 크기예요. 내세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방문했다는 표시, 애정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돌을 놓는 것은 봐요, 제가 여기 다녀갔어요. 저는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매우 실용적이고 중요한 이유예요. 성경 시대에는 사람들은 보통 매장된 후에 그 위에 돌을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세기, 수천 년이 지나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무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그 위에 돌을 올려놓았어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무덤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 사람의 무덤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기억이 계속 살아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단순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에는 성경시대의 무덤들이 오늘날까지도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속 무덤에 대해 말하자면 이제 드디어 베냐민의 무덤의 다른 부분, 다른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곳은 매우 흥미로운 장소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베냐민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절반,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봤던 남성 쪽은 이 커튼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아래에 있어요. 이 현대적인 천을 들어 올리면 돌로 만들어진 무언가를 볼 수 있는데 관처럼 보이지만 사실 관은 아니에요. 전통에 따르면 이 건축물 아래 이 지역에 베냐민이 있다고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장소에 있다면 베냐민은 우리가 있는 2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미터 더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저는 이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축물은 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건축물은 맘루크 시대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물론 그 후에 몇 가지가 추가되었어요. 이 외장재는 물론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건축물은 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주변에서는 작은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졌고, 더 오래된 고고학적 유물이 있어요.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의 유적도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최대 2000년 된 고고학적 유물이죠.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여기 말고도 베냐민의 무덤이 또 있어요. 베냐민의 무덤으로 알려진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의 스트라우스 거리 옆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는 나메라는 마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곳에는 무덤이나 특정하게 표시된 장소는 없지만 우리는 중세시대의 기록에서 베냐민이 그곳에 묻혔다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가지 전통이 있다는 거죠. 이 전통이 분명히 그 중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에요.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냐고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여러분께 베냐민의 후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는 히브리어로는 비냐민. 비냐민은 문자 그대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약간 아이러니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가 바로 왼손잡이들의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왼손잡이에 대해 3번만 언급하는데 그 3번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얘는 에훗인데 그는 사사 중 한 명이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왼손에 든 칼로 이스라엘을 모압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해냈어요. 그리고 사사기 20장에서는 700명의 물매꾼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모두 왼손잡이였고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왼손잡이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물매로 머리카락 위에 돌을 맞출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역대기에는 다윗이 양손잡이인 23명의 전사들의 지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오른손과 왼손 모두로 싸울 줄 아는 군사들이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이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할 수 있었고 한쪽 팔이 다쳐도 계속 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모든 양손잡이 군사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성경에 언급된 모든 왼손잡이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두세 명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왜일까요? 그들에게 유전적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조상인 베냐민에게서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들에게 가르쳐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 조금씩 섞인 걸까요? 과학자들과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봅시다.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이 왼손잡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죠. 현대 연구에 따르면 손잡이, 즉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라 분명한 유전적 요소가 있지만 교육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왼손잡이일 때 자녀의 26%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명만 왼손잡이여도 자녀가 왼손잡이일 확률이 20%나 된다고 해요. 두 부모 모두 오른손잡이인 경우, 즉 오른손잡이 부부와 비교하면 자녀가 왼손잡이일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아이가 왼손잡이가 되도록 영향을 주는 유전자, 즉 유전적 표지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가 어느 한쪽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이미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경향은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오른손잡이가 될지 왼손잡이가 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베냐민 지파의 경우 그들이 왼손잡이였던 것은 가르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베냐민의 후손이라는 유전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궁금해요. 고대 세계를 생각해보면 전투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큰 이점이었어요. 그 당시의 전투는 모든 것이 오른손잡이들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들은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베냐민 지파의 아이들이 전투에 도움이 되도록 왼손잡이나 양손잡이가 되도록 교육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이 왼손잡이 군인들 중 상당수가 투석병이나 궁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먼 거리에서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처럼 물매를 쓴다면 솔직히 그 물매나 활과 화살이 오른손잡이에 의해 쏘아졌는지 왼손잡이에 의해 쏘아졌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들이 적어도 상당 부분은 유전적인 이유로 왼손잡이였다는 유력한 징후예요.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 즉 베냐민 지파가 바로 왼손잡이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지파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인 베냐민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해요. 이곳이 정말로 베냐민의 무덤일까요? 아니면 다른 후보들 중 하나일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저의 개인적인 답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론 중에서 제 생각에는 이 이론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이곳이 100% 확실한 장소라고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여기에도 고고학 유적이 있긴 하지만 이곳의 고고학은 2000년 전의 것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3000년이 조금 넘는 옛날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오래된 고고학적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고학적 발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곳에서는 그런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와 고대 유물부에는 무덤이 있는 장소에서는 발굴을 하지 않는 정책이 있어요. 특히 이곳처럼 신성하게 여겨지는 무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질 계획은 전혀 없고 발굴이나 더 오래된 역사적 증거가 없이는 이곳은 여전히 큰 의문점으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베냐민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의 유산이에요. 베냐민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생생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